띠띠띠 오늘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집안은 어둡습니다. 불을 켜고 조용히 부엌에 나가니 또 그 상태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냄비는 싱크대에 그냥 있고 설거지는 그릇이랑 컵이랑 젓가락이랑 뒤엉켜 있습니다. 행주도 젖은 채로 개수대에 던져져 있어요. 이 집 식구들은 늦게까지 먹고 또 그냥 잤나 봅니다. 저는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일한다고 고생하니까 내가 하지 뭐하고 넘기는 거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 보고 집에서 애만 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혼자 벌면 빠듯하니까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물때도 안 맞춰둔 냄비를 열심히 밀고 있으면 아이고 이걸 왜 어제 안 닦았을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지요.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한테 말하면 또 그 말이 나와요. 어머님 저도 좀 쉬어야죠. 그 말이요.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방에서 손자가 우네요. 기저귀가 푹 젖어요. 기저귀도 안 갈아놓고 재운 거죠. 얘가 밤새 힘들었겠다 싶어서 얼른 안아들었습니다. 손주는 참 예뻐요. 이 집에서 내가 정말로 기쁘다 싶은 건 이 아이뿐입니다. 애밥 먹이고 옷 입히고 나면 며느리는 겨우 일어나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머리는 질끈 묶고 휴대폰을 먼저 봐요. 저는 늘 와 있지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사 미팅 있어서 좀 늦어요. 늘 그 말입니다. 회사 미팅 프로젝트,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지요. 집안일은 좀 봐주세요. 애는 낮잠 2번 재우시고요. 저는 응 알았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해줄 사람은 나뿐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 이 집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요. 며느리도 그걸 아는 눈치예요. 알면서도 어머님 계시니까 괜찮다 하고 그냥 나갑니다. 아들은 그 시간에 아직 자고 있어요. 밤새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현관에 있는 신발이 엉망이면 전날 술 먹은 날입니다. 엄마 미안 나 오늘 좀만 더 잘게. 30 중반이 돼서도 저 말을 하네요. 그래도 저는 아들한텐 뭐라 안 하려고 합니다. 기껏 결혼해서 애도 있고 집도 있는데 엄마가 와서 며느리 흉이나 보고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 아들이 그 말을 하면 입이 딱 막혀요. 내가 옛날 사람이지 하고 넘기는 수밖에요. 근데요, 집안 구석구석이 너무 안 치워져 있어요. 세탁기도 안 돌려놓고 빨래는 건조대에 말라서 딱딱해져 있고 애가 장난감 흩어놓은 건 그렇다 쳐도 다 큰 어른이 입은 옷이 소파 구석에 박혀 쌓여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와서 집안일을 봐주는데요. 저는 그게 보기 안 좋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또 서운해요. 반찬통이 반쯤 먹다 만 게 그대로 있어요. 깍두기도 위가 말라 있고 미역국도 조금 남은 상태 그대로 몇 날 며칠 방치돼 있어요. 이걸 안 먹을 거면 치우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또 제가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버려요. 출근할 때 가지고 나가서 쏙 버리고 가면 좋으련만. 손에 묻는다고 며느리는 그걸 싫어해요. 손주 혼자 있는 것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 하는 마음에 손주 옷을 다 입혀서 등에 업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옵니다. 아들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저 아들. 아들도 힘드니까 며느리가 일 안 하면 아들이 힘드니까 하고 꼭 삼킵니다. 점심때쯤 되면 며느리가 톡을 보내요. 어머님, 애 잘 자요? 그 말만 있어요.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는 없지요. 그래도 저는 응 잘 자 걱정 말고 이래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못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나. 며느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집도 없이 시작해서 집도 안 해주셨으면 애라도 봐주셔야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물려줄 게 없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애둘 키우느라 집 한 채는커녕 늘 전셋집을 전전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죄 같나 봐요. 우리 집에 와서 손자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래도 각자 사는 게 좋죠. 이 말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아들한테 슬쩍 말해본 적 있어요. 얘 내 마누라가 엄마한테 좀 말투가 그렇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엄마가 예민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이놈이 내 속에서 나온 놈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에 서러움에 잠을 못 잤습니다. 속이 자꾸 울렁거리고 자식 낳아놨더니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사나 싶고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또 가야겠지요. 안 가면 애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근데요, 병원 갔다가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건강검진 그냥 매년 하던 거였는데 의사가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던지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혹시 가족하고 같이 오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죠. 그 순간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설거지하던 거, 음식물 버리던 거, 며느리 말투 견디던 거, 아들이 엄마 예민해졌어 하던 거 전부요. 그리고 그제야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요. 내가 이 집에 해달라는 것도 없었는데 내가 늙어서 죄인인가요? 그 말이 마음 안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아직 들은 건 아니지만 의사 얼굴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괜히 아무 일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했나 했더니 거실에서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고 소파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고 안에서 전화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뒤집어 놓고 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또 청소기를 들었지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나를 보며 웃어요. 그 웃음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래서 더 슬픈 거지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섰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반찬은 여전히 그대로고 먹던 김치찌개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설거지를 하는데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휴대폰을 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내일 야근이에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애 좀 잘 부탁드려요. 그 말투가 늘 그렇듯 당연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랄까, 그 말이 칼처럼 박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애를 재워놓고 나서 잠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꺼도 휴대폰 불빛이 창문 밖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퇴근길에 올린 사진 같았어요. 회사 회식 자리인지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걸까?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들 녀석은 여전히 술자리에 있겠지요.
그 애가 들어오는 소리는 늘 비슷합니다. 밤 12시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그 다음엔 휘청이는 발걸음.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 했어요.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서러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체념 같은 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애를 봐주는 게 맞나?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조금 떨려서 이상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직접 오셔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손에 익은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끝 감각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돌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손주를 봐줄까? 며느리는 뭐라 할까? 아들은 알면 어떻게 나올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애가 울기 전에 기저귀를 갈고 죽 끓이듯 미음을 끓였습니다. 몸이 조금씩 떨리는데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직접 오셔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이른 시간이었지요.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네 집엔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가니 역시 어제 그 상태였습니다. 싱크대에는 냄비와 컵이 뒤엉켜 있고 행주는 젖은 채로 쭈글쭈글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젠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더 지치더군요. 손주 방으로 가서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들어오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그나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나왔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커피부터 내리더군요. 어머님 어제도 일찍 오셨네요. 그 말투가 고맙다는 소리보단 왜 또 일찍 왔을까 하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냄비 속 김치찌개 냄새 때문인지 몸에서 열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하더군요. 괜찮아 나야 뭐 늘 그렇지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지럽더라고요. 의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오셔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스치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애가 울기 시작했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들고 달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픈 걸 얘네들이 알아도 신경이나 쓸까?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누가 안아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옷을 톡톡 털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어요. 애는 재우고 남편 오면 맡기세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회식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그 사람은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요. 손주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았는데 문득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아가띠로 안고 찾은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오셨냐 묻는 의사 얼굴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어요.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니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의사 입이 움직이는데 말은 머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병이라니. 그동안 내 몸이 보내던 신호를 나는 왜 몰랐을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왜요 하더군요. 아니 그냥 동훈이 어린이집 언제 보낼 거라 했지? 그렇죠. 왜요? 바쁘세요? 그냥 물어봤어. 아무 일 아니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또 술 먹고 쓰러진 거겠지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내일은 좀 늦게 오셔도 돼요. 저도 쉬는 날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켰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기 싫었어요. 그냥 손자 옆에 앉아서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아픈 것도 말 못하고 서러운 것도 숨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의 몫인 걸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담담했어요. 이제는 더 숨길 수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니 괜히 세상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은 늘 비슷해요. 어제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싱크대엔 국물 말라붙은 냄비가 있고 식탁엔 어제 먹다 남은 반찬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팔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몸이 조금씩 떨렸어요. 애가 일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안았는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머리가 어질했어요. 잠깐만 앉아야겠다 싶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피곤하세요? 괜찮다 했지만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피곤한 게 아니라 아픈 건데 그 말 한마디조차 제게는 먼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눈빛을 피하더니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손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피를 닦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더 진행됐다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어요. 놀랍게도 아무 감정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나도 이제 내 몸을 돌봐야지.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불 사이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내가 내일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여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나가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내일 며느리네 갈 겁니다. 애를 보러. 그게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 같으니까요. 그 손자가 저를 보고 웃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음 날 며느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얼얼했고 머리는 아득했습니다. 어지러진 냄비와 컵을 하나씩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좀 일찍 왔지.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병원 다녀오셨죠?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암이시라면서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걱정도 안쓰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아들을 어디다 맡겨야 하나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병원비 걱정을 하더군요. 안보험은 있으시죠?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때립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손주가 울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좀 봐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쪽배 입은 며느리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달래며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몸이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더군요. 바닥에 앉은 채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내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 좀 아프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혼자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쇼핑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혹시 저한테 주는 물건인가 은근 기대했는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칠 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요양하시죠.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보내라니요. 그날 이후 저는 혹시 제 암이 손주에게 옮을까봐 더 이상 며느리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 손자를 못 봐준다고 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더군요. 며느리는 고사하고 아들도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손자가 보고 싶습니다.